아시아 국가들의 성소수자 나이듦을 발표하게 된 캔디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채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살펴봤던 이유는 성소수자 나이듦에 대해 계속 고민하지만 사실 한국에 성소수자 나이듦에 대한 담론이 아직 많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성소수자가 엄청 많이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게 많고 고민되는 게 많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고, 이걸 하면서도 이런 방향이 맞는 걸까? 이렇게 가면 어떤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그래, 다른 나라들을 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활동을 좀 참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2023년에 작년이죠?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성소수자 나이듦에 대한 아시아 컨퍼런스를 태국, 한국, 일본, 네팔, 대만에 참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 나라들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와서 각 나라 활동가들이 그 나라의 현재 상황들, 본인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셨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뭔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다른 나라들도 뭘 더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도 알고 싶고, 우리가 갔던 지금 발표를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저희가 직접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 5나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한 나라는 진짜 아시아 전역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 컨택을 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8개 나라들을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같은 것도 아니고 각자 나라마다 특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저희가 각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 나라의 활동가,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활동가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너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혹은 이 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 나라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공유를 해주신 내용에다가 발표를 하려면 저도 알아야 되나? 이 내용만 쭉 읽어가지고는 저도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오고 저희가 검색해서 알아보고 한 것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대강 이 정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각 나라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교한 거라던가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결이 제일 많이 된 곳은 네팔이었습니다. 저번에 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번에 줌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팔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아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엔 차별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제3의 성별에 대한 범주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이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기도 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네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네팔을 가보니 나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커다란 단체들, 이제 지금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저희가 트랜스젠더 범주라고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정체성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인데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물론 다른 정체성들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듦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을 때는,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현실 생활까지 모두 다 견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법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관계없이 정체성으로 인해 가족이나 사회에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네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있거나 아직 배움이 덜하거나 해서 신분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기 때문에 법이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는, 특히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원에서 정보를 얻기 너무 힘들고 이미 사회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 복지나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상황이고요. 성소수자로서 차별받고 혐오받고 억압받고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해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편입니다. 트랜스젠더 범주에 대해 사람들이 관용이나 뭐 이해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의료 환경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너무 아직도 만연한 상황이어서 성소수자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 자체를 기피하거나 가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에 있는 상황들을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사회가 다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시화가 훨씬 많이 예전보다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네팔에서 성소수자 국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걸 통해서 국가 정책으로도 더 많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고, 더 포용을 어떻게 국가 내에서 할 수 있을지 받아들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태국도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동남아에서 성소수자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고 특히 게이들이 제일 많이 여행 가는, 정말 제가 한 10년쯤 전에 외국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태국을 소개하면서 거의 게이들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게이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관용도나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병원들도 세계에서 굉장히 많고 수술도 굉장히 하기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최근이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것이 규칙이라서 법적 성별에 따른 교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거나 항의가 되거나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에 가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여기도 군복무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군복무는 트랜스젠더는 면제가 되는데 대신 이 서류에 성정체성 장애라고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태국에서 잘 알려져 있고, 한동안 아주 예전에 태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되다가 꽤 오랫동안 멈추고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태국이 동남아의 성소수자 권리를 잘 보여주는 나라,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성장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여러 기업들의 지원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요. 퍼레이드를 할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들, 그리고 지원이 많이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소수자 나이 듦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진 않은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타마셋 대학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성소수자 노인 차별에 대한 연구를 올해 막 시작을 했고요. 조사를 한창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 조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제 최근에 이건 좀 자랑을 해야겠어요. 검색을 하다 태국어 구글을 검색하여 태국 대학교의 석사 논문까지 읽어보는 기회를 펼쳤는데요. 어쨌든 이런 성소수자 노인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대화나 초기 연구 단계에서 나온 얘기들은 직장에서의 배제와 성소수자 노인들의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음, 차별로 인해서 스스로 억압하고 커밍아웃하지 않고 살아온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민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성소수자 노인들,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범죄 사람들에 대한 가시화가 굉장히 되어 있는 편은 맞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성소수자 노인들을 어떻게 더 가시화하고 권리 증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세대 간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올해 몇 월이었더라? 올해 여름쯤인데요. 치앙마이 프라이드에서 노인 프라이드를 개최하고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 노인 프라이드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퍼레이드, 이 가운데 사진인데요. 퍼레이드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다 같이 걷는 것들을 하였고, 맨 왼쪽 사진처럼 한 분씩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구술사를 쭉 진행을 하고 뭐 장기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치앙마이에서는 성소수자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대 간의 같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이어져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좀 더 여러분 태국 여행 가실 때요, 전 치앙마이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뭐 여행지로서 좋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스터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치앙마이에서 2009년에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진행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스토널 같이 지역에 차별하는 사람들과 뭐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퍼레이드 못하게 힘으로 막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기념하고 더 잘 해보자,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앙마이 프라이드가 19년부터 다시 생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태국에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치앙마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탄입니다. 여러분 부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만 알고 계시죠? 저도 이 얘기 말고는 잘 몰랐는데, 부탄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자료를 많이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부탄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에 많이 알려진 나라는 아니에요. 2008년까지 굉장히 이제 닫혀져 있는 나라였고, 절대 군주제 나라에서 이제 그때 군주가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나라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입헌 군주제로 전환을 했고, 그때부터 나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나라인데요. 2013년에 페이스북이 도입되면서, 페이스북 사람들이 쓸 줄 알게 되면서부터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국에서 자본들이 들어가서 HIV에 대한 뭐 치료라던가 교육을 하긴 했지만 성소수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21년이 되어서야 동성애가 비범죄가 되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듣고 있는 소문 자체 그대로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이고, 서로에 대한 관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엄청난 억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단어라던가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도 낮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인정이나 뭐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드림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운동 자체가 주로 20대, 30대, 말이 20대, 30대지 3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운동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UNDP라던가 뭐 UN 지원, 뭐 어디 지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젊은 활동가들이 이제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홈페이지 가보면 다 영어로 쓰여 있거든요. 영어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노년들과는 굉장히 약간 단절이 있는 편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부탄의 활동가에게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가장 나이 있는 활동가가 40대이다 라고 해서 40대 이상은 현재 아예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즐겁게 얘기하면 운동이 젊고 아직 나이 듦에 대해서 고민해 볼 사람들이 적은 신생 운동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몽골 사람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하고 얼굴도 비교가 안 되고 퍼센테이지가 중국 다음으로 높다던가 엄청 높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아시아라고 얘기할 때 동아시아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몽골 이렇게 몽골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 나라가 몽골이기도 해요. 몽골 같은 경우 징기스칸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60년대까지는 러시아 공산주의 영향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93년에 이제 좀 더 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바뀌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형법에서 동성애에 대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2009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고요. 2015년 이후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보호를 포함한 증오범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성교육 커리큘럼에 성소수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나라에서 가장 문제는 이 법들을 사회가 그만큼 같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어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그렇게까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단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단체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단체가 이제 2009년 LGBT 센터가 설립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단체가 등록이 되는데 10년 정도 싸워서 등록이 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부터 굉장히 활발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몽골의 운동에서 인상적인 것은 예술 활동 지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도 커뮤니티 지원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퍼레이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커뮤니티 지원을 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어쨌든 여기도 2000년대 이후에 생긴 신생 운동이니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부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아마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가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HIV 에이즈에 대한 지원으로 성소수자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여기도 그런 경우에 이제 성소수자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곳에서 가끔 나오지만 아주 자세하게 얘기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설문, 성소수자 관련된 설문들을 했을 때 아예 45세 이상의 응답자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게다가 몽골은 여러분 상상하시다시피 게르가 막 이렇게 사막을 따라 쭉 떨어져 있고 너무 뚝뚝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고립 자체가 나라의 문제이고 개인들이 고립되어 사는 것들 그래서 당연히 성소수자 노인의 고립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활동가들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성소수자 의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가 없어서 실제로 이제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성소수자 노인들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짐작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진은 지금 몽골 LGBT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몽골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뭐 경험 교환, 몽골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언어 교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이제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뭐 영화도 보여주고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앞에 나온 얘기들은 성소수자의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죠. 예, 정말 아쉽게도 이 나라들에서 나이 듦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막 제가 걸면서 그런 것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생 운동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나온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슬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생각보다 성소수자가 막 차별받게 받는 그런 나라인 건 원래 아니지만
샤리아법, 무슬림이 주거하는 아체라고 하는 지역은 샤리아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분증에는 종교가 표시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동성애가 불법이고, 그렇게 채팅이 떠서 봤는데 왜 우리는 무정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동성애가 불법이고 이런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무슬림 정치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 차별 혐오에 더 시달리고 있고, 경찰이 포르노 관련 범죄, 뭐 어디 가서 옷을 벗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게이 클럽을 급습해서 사람을 잡고, 성소수자 모임 급습해서 사람을 표적으로 하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22년에 혼외 성관계를 부부 쪽으로 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관계도 이걸로 포함을 시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여기서는 트랜스젠더 이제 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랫동안 문화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성별 정정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최초의 성소수자 단체가 82년에 생겼고요.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건 뭐 60년대, 70년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운동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일찍 시작한 만큼 다양한 성소수자 노년들이 가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사진은 80년대 잡지거든요. 80년대 초반의 잡지들이고 90년대 잡지들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다 공유를 하진 못했는데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인도네시아의 퀴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퀴어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퀴어 아카이브가 존재하면서 이 과거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79년에 커밍아웃하고 82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70대가 넘은 게이 활동가 분이 지속적으로, 저도 그분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로 70대, 80대의 목소리가 인터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예상컨대 실제로 볼 수 있는 나이든 성소수자들이 저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도네시아 성소수자의 나이 들림에 대한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수적인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무슬림 정치인들이 득세하면서 성소수자 차별이나 억압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운동도 굉장히 센 나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홍콩입니다. 홍콩, 중국은 제가 활동가들을 따로 만날 수가 없어서 홍콩과 대만을 봤고요. 홍콩 따로 봤는데, 홍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분리되어 있었을 때와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성소수자 운동이 시작했고 다양한 운동들이 나왔고, 이제 홍콩 내의 법적인 판결로는 뭐 동성 커플 상속권을 인정해야 된다, 동성 커플 법적 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판결들이 계속 나왔고,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계속 법적인 투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온 나라예요. 그 활발함들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었고, 홍콩 프라이드 퍼레이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20년 국가보안법, 중국에 반환되고 국가보안법이 도입되면서 이후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홍콩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실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게이 게임즈가 홍콩에서 진행되었었는데 진행은 결국 됐지만 참가자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은 지금 사람들의 인권은 굉장히 신장되어 있지만 현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상황이 엮여서 어떻게 나라가 진행될지 찬차피 늘 약간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나이 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이 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와 다르게 사회적 고립, 의료 접근성 부족, 경제적 불안정, 낮은 가시성, 이렇게 딱 나온 곳, 이런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홍콩의
나이 든 성소수자들은 이런 불안정함이나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이미 되고 있고 2014년에 그레이 앤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됐는데요. 이거는 한 홍콩 대학교의 연구자가 만든 단체예요. 이분이 12년부터 성소수자 노인들, 게이 노인들을 구술사를 10몇 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조직해서 그레이 게이 뭐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가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레이 앤 프라이드로 성소수자들을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가 되었고요. 꾸준히 게이 레즈비언 노인 구술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건강 세미나 상담 정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자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홍콩이나 중국으로 제작되는 성소수자 노인의 영화들 또 이분들이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영화나 방송 출연, 라디오, 팟캐스트 이런 데들도 출연을 하면서 성소수자 노년을 굉장히 가시화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게이게임즈랑 홍콩 프라이드 퍼레이드 할 때 성소수자 노인분들이 나와가지고 퍼레이드 참여하고 홍보하고 했던 사진인데요. 이거 말고 제가 올리지 않은 사진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휠체어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는데 8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단체의 생일 축하 파티 이런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은 단체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성별 정정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가 성별 정정할 때 일본의 법안을 굉장히 많이 처음에 베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도시에는 파트너십 증명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굉장히 일본은 옛날에 단체들마다 사실 연대하지 않고 각자 움직였던 시간이 있는데요.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부터 단체들이 굉장히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대체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성결혼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년에 교육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렇게 빠졌네요. 국가적 괴롭힘 방지 정책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어떻게 성소수자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논의를 한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교복을 자율로 입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고요. 23년 6월에 이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성소수자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 여기에는 도쿄올림픽도 굉장히 한몫을 했던 것 같고 도쿄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성소수자 나이듦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조사를 열심히 했고 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건 복지가 공식적으로 없다. 그리고 23년에 성소수자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불안감은 소득 및 일자리에 대한 것 그리고 건강과 연금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나이듦에 대한 불안감은 나라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고독과 고립 그리고 의료행정 간병은 성소수자 커플로서의 고민들도 있고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만나거나 들어봤던 단체들도 지금 4개 정도인데요. 퍼플핸즈라고 하는 성소수자 노년에 대해서 작게 모임을 아래쪽에 있는 사진인데 교육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간병을 어떻게 할까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별한 성소수자 파트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드 하우스에서 성소수자 이 위에 있는
연구 조사는 프라이드 하우스에서 진행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의료 복지 관계자를 위한 교육 핸드북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70년대 여성 해방 운동을 했던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많은 수가 레즈비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이제 일다라고 하는 페미니즘 매체에 가보면 방문 기사가 있기도 한데 이런 공동주택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우리도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공동주택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제작에 대한 기능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기술자들이 빨리 자기 기술을 까고 함께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 지금 너무 유명하죠. 사진을 넣을 수도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88년부터 성별 정정이 가능했고요. 2004년에 성평등 교육법이 통과하면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교육 차별이 금지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이후에 동성결혼 법제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008년에는 직장에서 차별 금지하는 고용법이 생겼고 17년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법에서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고 헌법에서 차별 금지한다고 나오고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료인들한테 전환 치료하면 너네들 기소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쌓여서 19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고 작년에는 이제 입양도 가능한 이 일련의 과정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이 교육으로 시작되어서 법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아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뭔가 바뀌기도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고요. 관광으로도 타이페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시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진행 중이고 엄청나게 큰 퍼레이드도 진행 중이고 국가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는 이제 동성애자 한라인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노년에 관련해서도 저번에 와서도 발표를 하셨고 이번에도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소수자 노인 그룹, 성소수자 노인 LGBT 그룹 제가 또 오타가 났네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벌써 한 20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노인 구술사 구축, 인생사 공유, 정부 정책 제안 등을 하는 그룹으로 진행을 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에 중노년 게이 남성 인생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이들도 성소수자 노인들을 만나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묘공원 이런데 성소수자 노인들이 모일 것 같은 곳을 찾아가서 공원에 앉아 있으면서 게이 노인 같이 계시는 분이 보이면 저기요 저희랑 얘기 좀 하실래요? 이렇게 한 명씩 모아가지고 사람들 인생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후로 10년 후에는 할머니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중노년 레즈비언 17명의 인생 이야기도 출간합니다. 최근에 이 책은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서 좀 잘 팔린 모양이에요.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간 이야기라고 하는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시간 이야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수자 중노년의 간병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매년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소수자의 나이 들음에 대한 쟁점들을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대 간에 이거 지금 22년에 코로나 이후에 멈추긴 했는데 세대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당일치기 노인 레인보우 버스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일치기 투어를 갔다 온다 이런 컨셉인데요. 그냥 성소수자 노인들이 본인을 드러내고 여행을 가는 것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만나보지 않았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가면 모두에게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서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정부랑 콜라보를 하면서 타이페이 노인 지원센터에 직원들 대상 감수성 훈련을 한다거나 장기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 저희 이제 뭐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겠죠. 성평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만 단체들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성적 돌봄, 그들의 성적 즐거움에 대한 돌봄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고 옹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커뮤니티 상호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하고 뭐 나이 든 사람끼리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하고일 수도 있고 가족을 선택한 가족을 만들게 하여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고립되지 않도록 연락하고 만나고 서로 돌보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대만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을 쭉 여러 나라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슷한 점은 법적 보호와 사회 수용도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존재한다. 법이 있다고 사회가 그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가 나아갔다고 법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차이들이 대부분 좀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지금 상황이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개선 중이다.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 종교와 문화의 영향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원이 있고요.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이 논의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 및 폭력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 도농 간, 수도 비수도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차이를 보면요. 나라들마다 법적 권리가 다르긴 해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기 따로 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도 있고 뭐 차별금지법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게 있거나 없거나 성별 변경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이 심하고 네팔, 부탄,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힌두교 문화로 포용적 태도가 영향을 확실히 미쳤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동아시아 같은 것은 유교 문화와 그 보수적 가치관이 성소수자 차별에 가장 큰 영향을 물론 한국은 종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도는 태국, 대만, 네팔이 높은 편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나라는 부탄과 몽골 인상적이죠. 수용도는 높지만 인식이 없고 몽골 같은 경우는 법이 있지만 수용도가 낮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사회 같은 경우 대만이나 홍콩 너무 아시겠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민감해요. 일본 이 세 나라는 그래서 국제적인 목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부탄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도상국 지원이 필요한 나라들인데요. 국제 압력과 지원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제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창피하네요. 네,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도시화, 글로벌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이 있는 나라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이 높은 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들을 봐도 지금 다 비슷하게 나왔죠. 사회적 낙인, 의료 서비스 접근, 경제적 불안정, 프로그램 부족,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물론 인도네시아 굉장히 빨리 시작했다고 하지만 성소수자 노인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 운동 자체가 시작된 지 아주 7, 80년이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간극이 아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 대만에서 스토리텔링 저희도 사실 스토리텔링 너무 하고 싶습니다. 노년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레인보우 시니어 버스 전 세대가 함께 움직이는 관광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같은 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 같은 거 그리고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노년 프라이드
튀어문화 축제 메일 보내볼까 봐요, 여러분. 우리 노년 프라이드 함께 진행해 달라 이런 거.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수다회,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사별자들 모임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네팔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노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조사들,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저희의 나이 들음이 탄탄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 트랜스젠더들 노년 홈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필리핀도 성소수자 노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과 연락이 아직 닿지 않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성소수자 노년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점점 더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있을 국제 성소수자 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가 내년 2월에 열려 있는데, 그때도 성소수자 노인에 대한 세션을 누군가 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되고 공유가 되는 것이 이제부터의 아시아 성소수자 운동의 트렌드이지 않을까. 권리 획득에 대한 것들이 한 축에 있다면 웰빙,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각 나라들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본 거고요. 제가 말이 엄청 많았네요. 다음 홀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할까? 뭘 하고 싶을까? 뭘 해야 될까? 이거는 단체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어떤 걸 가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나이 들매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나이 들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